오늘 좀 지적이네. 아 진짜 뒤에 책이 책이 많아가지고. 아니 우리 아, 웃기네. 저번에는 아주 흥미롭게 티크테카를 했잖아요. 그쵸. 그동안 우리가 그림과 음악, 드로잉 플레잉을 좀 하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어색하다. 여러분들 어색하신가요? 전혀 어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엔 좀 폭넓게 얘기를 했다면 좀 좁혀서 얘기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음악으로 풀어낼 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렸는지. 시각에 선생님 보실 때 그림하고 제가 보는 그림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좀 보면 알고 보는 거와 예를 들면 음악을 알고 듣는 사람과 그쵸, 그냥 그쵸. 듣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그림을 볼 때도 제가 보는 거 선생님 보는 거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그림 보면 어떤 것이 이제 느껴지실까? 근데 사실 저도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것과 제가 그냥 저의 감상으로 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보는 거,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보고 감성적으로 이 선은 이렇게 쓰였고 뭐 점은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색깔이 쓰였고 어떤 형태가 있다. 이런 심미적인 게 저도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감상자의 형태라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굳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을까? 혹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추측하는 것일 뿐 직접 작가에게 들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경우가 저도 많죠.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아까 선생님도 보면 뭐 색감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이제 골라서 그 그림을 일단 봐요. 그러면 스캔을 해서 머릿속에 일단 넣죠. 근데 그게 막 선으로 보이는 것 어떨 땐 선으로 보이지만 어떨 때는 어떤 색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 좀 많다, 아니면 파란색이 많다. 그러면 저는 파란색이 딱 느껴지면 좀 자유롭게 느껴지는 대로 치지만 파란색 하면 연관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평화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이라고 또 이미지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풀어내지만 좀 고풍스러운 한국적인 전통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딱 보고 어떤 거는 손으로 표현할 거야 뭐 이렇게를 많이 생각이 들진 않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떠올리면서 그 느낌을 그냥 푸는데 그래서 이러한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 물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참 다시 연주를 들어요. 제가 했던 연주를. 딱 듣고 이제 제가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훨씬 더. 소리를 듣고 예를 들면 화성이 이랬고 아니면 뭐 밝은 분위기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떠올려서 색깔이 밝아서 좀 밝게 표현했구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직선적인 거 있어서 굉장히 곡을 화성으로 탕탕탕 찍어 내려서 직선을 표현하는 그런 거를 2차적으로 재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쳤지만 1차적 해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냥 느껴지는 느낌. 어떤 본능적인 거죠. 즉흥 연주와 만났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거를 그냥 내려고 2차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재해석을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재해석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냥 흘러가게. 그러니까 그 연주를 듣고 뭐 이거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가정해서 그것까지 자료화 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저를 되게 누구한테 전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어떤 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한테도
나는 이 화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면서 다른 음. 그림을 만났을 때 꼭 그게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차적인 재해석을 그렇게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선생님이 1차적으로 느끼는 어떤 본능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는 하시지만 그것들도 역시 선생님이 풀어내는 본능적인 반응과 또 네. 누군가가 풀어내는 네네네. 본능적인 반응은 다를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름 안에는 어. 마치 그거지. 이 그림을 보는 이 장소가 어. 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그 음.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여태까지 이제 뭐 내가 여태까지 맞아요. 가졌던 관이 있고, 네네네네. 그런 것 같은.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 파란색을 보고 다 한국적인 느낌을 받지는 맞아요. 그쵸. 않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작업물을 그린 사람이 음. 또 한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 되게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복합적이다? 미술이 훨씬 복합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보고서 그거를 풀어내는 것이 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어떤 그림을 보고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뭐 영감을 받고 내가 그거를 또 이제 재해석해서 한 번 더 그려보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만들어내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니까 즉흥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아,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즉흥했을 때 또 누군가를 즉흥 연주하게 했을 때, 어떨 때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떠한 제시를 하고 싶은 어떤 단어나 뭐 생각하고 싶은 제시, 예를 들면 강아지나 막 이런 것을 던져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놓고 표현해 봤을 때 첫 번째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좀 이게 조금 더 원시적인 틀이 없는. 근데 어떤 제시어를 줬을 때는 정말 그것처럼 소리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연주했을 때 이거 강아지 같은데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아지처럼 한번 쳐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이 또 방금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강아지는 공통적이잖아요. 강아지 하면 귀엽다 뭐 아니면 뭐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이 그대로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시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안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막 재미나게 통통 뛰는 모습이라면 통통 뛰듯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나 안 배우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해 주느냐 제시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주느냐, 그림을 주지 않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한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것의 반증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지점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생님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연주하는 것인지를 어렴풋이도 알 수 있고 제가 그려냈던 그림을 보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스토리를 자기들이 지어서 얘기하고 그 스토리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 내가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거를 지금 놀라셨죠, 약간. 아니. 굉장히 그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모든 것을 방금 선생님이 뛰어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걸 표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표현한 어떤 한 친구와 이걸 얘기했죠, 공통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맞췄어요. 어떤 마음 맞췄냐면 슬픈 감정 이걸 공통적으로 만들어 제시가 아니었어요. 감정 느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슬픈 감정을 이렇게 해서 같이 쳤어. 그래서 퀴즈를 냈어요. 어떤 감정인 것 같으냐? 어떤 감정인 것 같으냐?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손들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답을 다 했어요. 슬픈 감정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감정은 아무나 이거를 뭐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어요. 그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제시나 어떤 제안이나 이게
어떤 단어나 이런 거는 제한 줄 수 있지만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 감정이네요. 정서. 느끼는 거. 네. 그러네요. 네. 정서는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은 똑같을 수 있다. 네네네네.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적인 그쵸. 만남이 있었죠, 그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을 또 파장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네네네. 음악도 파장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색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적 파장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이 가지고 있는 음파에 대한 파장과 그걸 또 연구해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분들 전 실제로 네네네네.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의 감정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너무 과학적으로도 이미 네. 사실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걸 연주하잖아요. 그냥 느낌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아까 슬프거나 이게 스케일이 느껴지는지 딱 되게 무채색의 그림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쨍쨍한 원색도 본 적 있지만 근데 보통 이게 모네의 그런 해돋이 같은 그림을 보았을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화려하고 그런 느낌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약간 조금 회색이 또 돌고 해가지고 조금 어두운 느낌도 있고 뭔가 화려하지 않고 밝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피아노를 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되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를 받아서 어떤 뭘 모양을 표현하는 그대로 그냥 그 감정으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림도 똑같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진짜 그냥 환희 뭐 기쁨 요것만 가지고만 그림을 그린다고 한 것과 그리고 그 작가가 진짜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을 겪고 이것을 정말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어서 그린 그림의 진가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네나 아니면 진짜 고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상파 작품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말 빛의 그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대로 담아내기도 했고 그 아름다움을 정말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못했던 삶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뭐 모네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고 많은 시간을 본인 안에서 스스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나중에 막 정말 그림을 너무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막 백내장이 걸려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될 지경까지 되고 근데 그림을 위해서 결국 또 수술을 또 막 강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르누아르도 비슷해요. 르누아르도 이제 나중에는 진짜 지독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을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돼서 근데 그림은 너무 그리고 싶었고 자기의 삶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림으로는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걸 꼭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름다운 그림만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다가 붓하고 묶어가지고 막 붕대로 감아서 그림을 그리는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 손이 굳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고흐도 마찬가지죠. 고흐도 막 이제 진짜 찢어질 듯하게 가난했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으로 남는 아름다움을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그의 작품을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저는 되게 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다고만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막 죽은 100년이 지나고 120년 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걸릴 수 있고 물론 그 고증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작가들에 대비돼서 정말 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그냥 아름다움으로만 느끼지 않잖아요.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름답다. 근데 분명히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걸 분명히 느끼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발견했어요. 뭐죠? 음악에 있어서도 그런 걸 받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뭐 베토벤이나 그런 작곡가들을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어떤 환희를 느낄 때도 있고 또 슬픔 뒤에 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운명교환곡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의 음악 때문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그 엄청난 그 비극의 그 삶에서 이겨냈던 그것이 높이 평가돼서 그가 행했던 작품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예술가도 누구한테 보여지기 이전에 자신의 작품이고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마음을 풀어냄인데 음, 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내가 한국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 그게 푸르른 이게 한국 전통 음악으로 표현되듯이 음, 그 그림에는 작가의 삶과 작가의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지 않아서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남긴 메시지 어, 그리고 고흐가 그 느꼈던 숭고한 모든 삶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름다움이 그냥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몇천 년에 걸쳐서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산들 깎이고 꽃이 피기까지. 그 이후에 아름다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악 오버를 떼서. 그 작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작가를 보지 않고도 진짜 그 작가의 이면에 있는 고통까지도 볼 수 있는 그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일 수 있는가. 근데 반드시 물론 그것은 작가가 그런 경험을 겪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보는 사람들도 그런 식견이 없더라도 아, 이 작품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엔 저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바라기를 그린 것과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그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느끼는 지점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잘 그린 해바라기를 보더라도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가 뭔가 견줄 수 없는 그런 깊이를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이 작가가 이 정도로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경험과 어떤 고통과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결이나 겹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에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감수성을 열면 저는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느낌으로 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작품을 알지 못해도 네. 자기가 겪고 처한 그 느낌이 바탕이 돼서 답이 없는 그 느낌으로 뭔가 소통하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로잉, 플레잉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시각과 청각이 만나는 다른 장르지만 좀 깊이 들어서 연결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느낌. 그러니까 느낌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느낌으로 그림을 담고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걸 그대로 그 영역에서 풀어냄. 그렇죠. 근데 감정인지 느낌인지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림 음악에서 제가 어쨌든 이제 그림을 그렸고 선생님께서 그거를 쭉 플로우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었다면? 그러면 잠깐 펜에 선생님이 어떤 색깔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딱 보고 어떤 것에 해서 우리가 느낌인지 감정인지 한번 아, 좀 네네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네네네. 해볼까요? 항상 준비돼 있네요. 우리는 신기하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이 색감을 통해서 느낌이 드는지 감정이 드는지 자유롭게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자, 일단 한 음악가가 그림을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냥 되게 자연이라고 제가 자연을 그냥 느꼈다고 생각하고 한번 표현을 그냥 해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우리 작가님께서 그림을 즉석에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그림을 일단 쭉 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뒤집어서 제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봤다. 아무것도 안 봤다. 딱 봤다. 딱 맨 처음에 느껴지는 거여야 돼요. 지금 일단은 그게 뭔지. 자, 아무 생각 일차적으로? 없다. 저 아무 생각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고 쓱. 아름답다. 상쾌하다. 상쾌하다, 아름답다. 어.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있죠. 아름답다, 상쾌하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딱 아름답다 이런 느낀 거는 전체적인 조화를 본 것 같아요. 이 푸른색과 이 위에 이제 약간 노을 같은 이 빛이 굉장히 조화롭다. 그리고 색감이 주는 게 굉장히 밝고 그 푸르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쾌하다. 굉장히 마음이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이제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죠? 감정인가요? 느낌인가요? 상쾌하다. 일단 내가 다시 느낌이죠. 와, 광활하다. 또 이제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죠. 또 보면 계속 볼수록 볼수록 또 다른 게 보이니까. 광활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오래 보진 않아. 이렇게 느낌을 받고 바로 피아노로 들어가죠. 네. 피아노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게 딱 이걸 생각하겠죠. 아니면 펼쳐놓고 치는 게 또 좋아. 이게 악보가 되거든요. 펼쳐놓으면 그때 느껴지는 게 순간순간 달라요. 왜냐면 머릿속에 넣고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림이. 맞아요. 그럼 딱 넣고 그리고 또 담고 아예 그냥 첫 느낌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 마음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되게 광활해서 이 88개 건말을 다 쓸 것 같아요. 되게 광활하다. 물리적으로도. 되게 네네. 광활하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푸르르는 색이 있기 때문에 되게 차분하고 되게 편안하고 아늑한 그 메이저의 조성에서 아주 이제 프레이징, 부드러움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곡으로 템포는 아주 느리게 이렇게 해서 그 편안함이 강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되게 신비스럽죠. 신비스럽기 때문에 고음으로 아주 신비스러운 별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자아내고 또 이게 계속 이제 음악은 가고 있으니까 또 생각 드는 게 계속 순간순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느낌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처음에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림을 이렇게 할까 하면 선정을 딱 하면 딱 보고 바로 와닿는 그림도 있죠. 바로 담아지는 그림. 근데 조금 복잡한 그림은 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또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왜냐면 그 생각에 구속돼가지고 이게 소리가 그대로 몸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느낌만 딱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딱 첫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푸르른 자연이 있고 굉장히 근데 이 산이 되게 단단함이 느껴지거든요. 여러 색의 섞임으로 해서 그래서 푸르르고 광활한 아주 음력이 높은 걸 쓰겠지만 여기서 아주 좀 무겁고 단단한 화성들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선생님 무겁고 단단한 화성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좋은 지적이에요.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은 음을 일단은 2개, 3개 넣느냐에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음 넣는 거야, 2음 넣는 거야, 3음 넣는 거야, 4음 넣는 거야, 6음을 넣는 건 달라요. 그러면 많이 넣을수록 무거운 건가요? 무겁지만 거기서 강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샘여림? 크게 내가 소리를 내느냐, 가녀리게 여느냐에 따라서 무겁고 가벼워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선택한 거는 굉장히 많은 음이 화성이 들어가고 7, 8개의 오른손 왼손에서 들어가고 거기다가 아주 강렬한 포르테나 포르티시모 의 그런 표현인데 거기다가 너무 강하면 안 돼. 테누토를 곁들여요. 그러면 좀 넓게 폭넓게 그렇게 해가지고 강세나 크기와 작게로 단단함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색감이 되게 초록빛이잖아요. 초록빛이라서 너무 저음에서만 아니고 이렇게 고르게 음력을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악을
또 표현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시구나. 음. 저는 되게 재미있던 지점이 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이게 표현이 된다는 점. 조금 더 설명을 네네네. 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역으로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샘여림 아주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샘여림, 뭐 박자, 그다음 멜로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화성이나 아니면 이제 이 건반을 쓸 때도 이렇게 더 음역, 뭐 무겁게 막 이런 얘기를 써주시니까 아 이게 물리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심리 치료를 또 공부했으니까 사실 그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이 주는 이미지도 물론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또 깊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주는 1차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그려지게 됐는지 그다음에 작가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들려주셨던 아까 연주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를 그리게 될까 만약에 내가 그냥 그림을 보고 느끼는 느낌이 선생님이 느끼시는 거라면 내가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봤다면 어떤 게 될까를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 뭔가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크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엄청나게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이제 마크 로스코가 이제 뭐 색채 화가라고도 부르고 이제 너무 누구나 뭐 이제 저거 누가 못 그려 막 이러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렇게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느끼셨던 광활함.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광활함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겸허함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삶도 사실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추상 표현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생면화로. 그래서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되게 큰 작품이거든요. 되게 커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약간 좀 진짜 광활한 대지 앞에 앉아 있는 진짜? 느낌처럼. 그러면 이분은 크기를 이렇게 크게 그리는 이유가 있으시겠네, 아까 말씀. 전복되게 만드는 느낌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전복. 여기로부터 빨려든? 아예 광활한 대지 안에 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광활함은 우리가 굉장히 컸을 때 첫 번째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앞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실제로 느끼고 이 사람 그림 앞에서 진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계 느낌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1차적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그러면 사람들이 시각이 1차적으로 굉장히 색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색감도 아주 중요하죠. 선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형 요소, 점선면 이런 것들의 어떤 조화도 너무 중요한데 그쵸. 사람이 어쨌든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되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봤을 때 색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에도 음악을 들으면 색감이 있거든요. 어떤 조성에 따른 주황색에서 느껴지는 어떤 좀 화려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선생님이 우리 그려주신 그림에 제가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피아노는 없지만 제가 연주를 한다 생각하고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고 선생님 반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소리만 듣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그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치시는 모습도 담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까지. 시각이니까. 그치. 물리적인 표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음악하는 사람도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청각이 지우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료로 썼는지 뭐였는지 그게 별로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습 이런 것도 또한 그리고 사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면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되게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만 신체는 근데 내가 몸을 이렇게 하겠다 저겠다 전혀 그런 구상이 없어요. 그쵸. 그냥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일 뿐. 근데 다만 멋스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죠. 퍼포먼스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더 소리에 영향을 준다면 더 노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소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의 문이 더 닫힌다는 얘기죠. 너무 재밌어요. 만약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결과물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지점하고 진짜 같이 선생님께서 하는 거를 보면서 해야 되고 이 과정 자체를 다 보여주는 거다 했을 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퍼포먼스라고 하면 움직임 안 해도 어쨌든 예술적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여기에서 저기까지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뛰어갔다가 뭐 조금 느려졌다가 내 뭐 어깨가 좀 한쪽이 막 완전히 처져서 진짜 이 유연함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저는 어떤 움직임으로 표현도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잠깐 얘기를 덧붙이면 그게 소리로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시각화 맞아요. 첫 번째로 맞아요, 그림 맞아요. 이전에 그 작가의 움직임이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2차적으로 시각화 컬러를 그쵸, 통해서 맞아요. 드로잉을 통해서 한 번 더 네.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3차적인 효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꼈죠. 움직임이 무용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신체를 보면 그럼 세 가지가 동시에 와닿을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서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같이 느꼈다고 한다면 그거를 느꼈던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에 대한 어떤 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눴을 것 같고 그것들을 예술로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소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거와 또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요 라고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과 선생님이 계속 치고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또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게 그려진 것을 느껴지는 걸 음악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멈춰져 있는 상태. 왜냐면 멈춰져 있는 거를 살아있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마치 이 그림이 움직이듯이 보이는 거죠. 그거의 감상을 좀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책 속의 소리 선생님이 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파들이잖아요. 책 안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의 연결 지점이 마치 영화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소리라는 거는 이어지고 있는 그죠, 시간성이고. 근데 책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이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장으로 그쵸. 이것들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음악이 연결시켜주는 느낌을 전 좀 받았는데 우리가 같이 했던 그림 음악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그냥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라면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연주가 계속 되고 있고 저도 그 연주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사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막 뭔가 협의하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선생님이 느끼셨던 거를 제가 느끼기도 했고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저는 이게 풀어냄, 저가 예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연습하고 또 나를 만나고 싶다는 그게 되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로 달려가는, 넘어서 가는 그런 건데, 어쨌든 두 예술가가 이게 풀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 각자 영역에서 자기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결과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 사람과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아주 본능에 가까운 매개체가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게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보면은 이 예술가가 느꼈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학습했던 어떤 것들의 총합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 예술가 자체인데, 근데 또 그것이 연결돼서 되게 캐주얼하게도 보여질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 넘나듦이 재미있는 네. 지점이 예술이라고 네.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신기한데요. 그쵸. 얘기할수록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림과 음악이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네, 그런 감정들을 또 네. 표현해내는 형태와 어떤 시간성은 다를 수 있으나, 그죠? 느낌, 그죠? 느낌의 감정, 통로는 느낌의 똑같다는 통로. 거. 맞아요. 느낌의 확장. 그러니까 제가 사실 즉흥 연주를 하지만 즉흥 연주를 가장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느낌의 문을 여는 거였거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처음 그걸 접했을 때도 사실 그 클래식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사실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게 갈구가 컸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짜 알고 싶어서 사실 또 이제 그걸 접하러 가게 됐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생 음악을 그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 느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소리를 내봐. 이런 거예요. 첫판에.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준비해 놓은 곡을 쳐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을 꺼내보지 않은 사람이 맞아. 이거를 어렵지. 꺼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거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그걸 할 때도 웃거나 막 민망해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해보자. 이 마음에 딱 결단을 섰을 때 그냥 하는데 누구나 느낌은 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야. 그 마음에서 닫혀져 있는 그것만 자기가 용납한다면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기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그걸 꼭 하는데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관점으로 해서 누구나 다 예술가인데 가로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내가 닫았느냐, 열려고 수용하느냐. 이게 모든 거의 킥포인트다. 킥포인트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감정적인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렸던 사람이라서.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술을 배운다는 지점이 우리가 감정을 먼저 표현하게 만드는 게 원래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하지만, 아기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미술이나 이제 음악의 영향을 접하게 되면 머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술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기술에 집중해 있던 상태였어요. 뭔가 똑같이 재현해내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잘 그리고 비례를 잘 맞추고 뭐 색깔을 진짜 잘 내고 거의 진짜와 막 흡사하게. 근데 그런 것들의 미술은 사실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거든요. 아주 잘 그리는 거장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이고 또 그 포스트 모던의 미술은 이미 이게 정말 미술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게 진짜 미술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가게 됐잖아요. 아주 개념적인 것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미술이 뭐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곧 미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개개인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의 표현 방식, 그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어떤 틀을 깨고 싶었고 내가 기술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엄청 고민할 때에 저는 오히려 날것의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도구들을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없애고 그냥 완전히 그때에 느껴지는 색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본능적으로 느꼈던 색감이랑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 온화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나에게 온화함을 주는 색깔은 무엇일까에 대한 색깔을 집어들었고 부실한 도구를 내려놨어요. 저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리얼리스틱하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 전에 기술적인 거를 좋아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떤 재현의 요소들을 내려놨고 내 안에서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게 될 때는 이제 붓을 내려놓고 손에다가 직접 물감을 묻혀서 드로잉을 그리기 시작했고 손바닥 그것도 손가락 아니고 도구가 없어졌네. 네, 그러니까 완전 날 것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이 촉감과 내가 온화함을 느끼게 하려면 넓은 면을 써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맞고 이런 아주 날 것 그대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뭔가 예술이 그냥 하나가 되는. 그냥 네. 정말 더 가까워지는 시점이 맞아요, 됐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물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지고 이게 나에게 주는 어떤 촉감이 어떤 촉감을 주는지 이게 어떻게 찢겨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주는지 그런 거를 더 자꾸만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그거였거든요. 심미적인 요소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감정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렸어에 대한 그거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쵸. 왜냐면 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형화된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깨트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마치 미완성도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게 봐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옷을 다 벗겠느냐 안 벗겠느냐 내 그대로를 보여주겠느냐 감추겠느냐 그런 개념일까? 그러한 벗음이 필요했던 상황일까요? 날 것 그대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예술은 나 그 자체고 소리를 내도 내 그 그대로 자체고 보여주는 것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것, 도구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가리는 하나 요소였나? 내가 의도치 않게 점점 가려졌나?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뭘 입어도 뭘 벗어도 상관없는 지점. 그냥 내가 나이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비로소 나인 지점.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도구가 그땐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 겪어보니까 그냥 나의 감정을 내가 표현했다고 하고 그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단지 내가 그때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건 누군가가 이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하, 그쵸. 누구나 가지는 보여짐이 있는 장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평가받거나 인정받거나 혹은 이것이 아름다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 정말 중요하죠. 사실 저가 즉흥 연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걸 만나고 이후부터 계속 한 것도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나 안에 집중을 하고 그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그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나와의 그때 피 터지는 맞아요. 싸움이죠. 싸움인 맞아요. 것이죠. 맞아요.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나는 그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요소였어요. 어떤 의식하는 것이. 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자유로운 음악에서 느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물으면 그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뭘 하든 할 수 있느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네네네. 네, 그것이 건강하게. 처음에 그냥 네 맘대로 풀어내라는, 네 맘대로라는 것이 아주 큰 그쵸. 그 지점이. 네, 맞아요. 메시지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의식적이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림 음악이 주는 가장 큰 시의성도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그냥 그냥 쏟아내. 너도 거잖아. 그냥 너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너 거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니?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거 그냥 꺼낼 뿐인데 너 거 너가 알아서 해. 그치. 그런 의미. 맞아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풀어낼 수 있는. 그쵸.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뭐 같이 놀자. 그치. 같이 놀자. 그런 맞아. 의미인 거죠. 맞아요. 같이 춤추자. 같이 노래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음악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시각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똑같구나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느낌으로 하나로 맥락이 좁아지고 또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이유가 예술을 하는 이유고 그래서 그대로 의식하지 않고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드럼 플레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러므로 해서 나만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같이 놀자. 그치, 이런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놀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같이 놀죠. 같이 춤추고. 언제 놀까요, 여러분?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네. 오늘 또 그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놀아보셨나요? 아니면 또 지금부터 놀면 되니까. 네, 만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막혀진 것이 있다면 조금 저희가 같이 티켓타카 했던 것이 통해서 좀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꺼낼 수 있어요, 모두가. 네. 그냥 쏟아내면. 꺼내볼까요? 오늘 또 꺼내볼까요? 좋습니다.